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국제부 기자 클레어 매튜스입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 뉴스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어떤 전쟁터나 재난 현장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의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모든 것은 런던 BBC 본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죠. 당연히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 아닌가요? 그 순간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국제부 기자 클레어 매튜스라고 합니다. 39세의 나이로 15년 동안 세계 각지의 뉴스를 취재해왔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취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봄 런던의 BBC 본사에서 아시아 경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회의가 열렸습니다. 편집장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별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무심코 당연히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데이터 분석팀의 책임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제 앞으로 태블릿을 밀어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세요, 클레어. 반도체, 배터리, 미디어 콘텐츠, 심지어 국방 분야까지.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세계 경제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은 분명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걸까? 그럴 리 없어. 편집장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웃으며 말했죠. 클레어, 당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일본부터 취재하고 그 다음 한국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일본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한국에 관한 자료들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인공지능 기술 투자도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배운 세계 경제의 구도는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면 왜 우리 방송에서는 그동안 이런 변화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출발 전날 동료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클레어, 열린 마음으로 가보세요.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강국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경제 강국들을 취재해왔기에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일본 중심의 다큐멘터리 구성이 그려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에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종이 서류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세계 경제 강국인데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본 특유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첫날,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과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물론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제의 규모와 안정성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어요. 이후 도쿄의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조금씩 의아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서류에는 도장을 찍어야 했어요. 한 기술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에서조차 컴퓨터 시스템이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죠. 도쿄의 지하철을 타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깨끗하고 정확했지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고 역의 안내 시스템도 예상만큼 첨단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와세다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일본의 문제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 했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가고 있나요? 저희 BBC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아시아의 선두국가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구 언론들이 아시아를 보는 관점이 10년, 20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군요. 클레어 씨, 한국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넷째 날, 일본의 한 전자회사 임원을 만났는데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많은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예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우리 젊은이들조차 한국 문화와 제품에 열광한다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알던 일본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서울로 떠날 예정이었고 교수님의 말대로 미래를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오랫동안 제가 믿어왔던 세계 경제의 구도가 흔들리는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서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인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 스마트 게이트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종이 서류 작성과 비교하니 확실히 달랐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가 매우 빨랐고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에서의 무료 와이파이는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어요. 삼성전자의 화성 캠퍼스는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기업들은 예전만큼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 투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설명받았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LG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연구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저녁에는 서울의 지하철을 경험해봤어요. 깨끗하고 정확한 운행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역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교통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보급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강남역 근처의 대형 디지털 광고판에서 한국의 우주 산업 관련 뉴스를 보았어요. 한국이 2022년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단 하루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과 디지털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어요.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고, 그 모습이 한국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문화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를 방문했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로비에 모여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미국, 프랑스, 브라질,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온 젊은이들이 있었죠. 기획사 홍보팀장인 김 부장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K-팝 아티스트들은 지난해 전 세계 음원 차트에서 10차례 이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비틀즈 이후 이런 글로벌 인기를 얻은 팝 아티스트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악뿐 아니라 퍼포먼스, 패션, 스토리텔링까지 총체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전략도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회사 내부를 둘러보니 국적도 다양한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었고 다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온 연습생들이 열심히 춤을 연습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를 방문했어요. 프로듀서 박 감독은 넷플릭스와의 글로벌 계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우리 드라마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특히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저는 궁금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나요? 박 감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의 주요 시장 중 하나예요. 실제로 일본 방송사들이 우리 포맷을 구매해 가기도 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전통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선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취재했어요. 그곳에서 도쿄에서 온 마사키라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는 K-팝 댄스를 배우러 서울에 왔어요. 도쿄에서도 한국 음악과 패션이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이 더 쿨한 나라예요. 다른 일본인 관광객 그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을 사러 왔어요. 한국 제품들이 일본보다 트렌디하고 품질도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게임 개발사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회사였죠. 개발팀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게임은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그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한국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문화 강국이었던 일본에서조차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취재 노트에 적으면서 고민했습니다. BBC에서는 계속 일본을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걸까? 셋째 날 아침, 런던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편집장과 프로듀서들이 모니터 너머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말했죠. 클레어,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들었는데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이 기술, 문화 분야에서 이미 일본을 많은 부분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자 수석 프로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레어, 우리 시청자들은 일본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이에요.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편집장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강점과 한국의 새로운 성장을 균형 있게 다루는 건 어떨까요? 너무 한국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과 회사가 원하는 방향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의 국방산업시설을 방문했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무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큰 방산 수출국인지 몰랐어요. BBC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든요. 관계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아직도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편으로는 새롭게 발견한 한국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BBC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방송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과 소속사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는 한국의 경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 교수와의 만남에서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조선 등 핵심 산업과 디지털 전환 속도 면에서는 한국이 분명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도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새로 작성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동안 내 마음은 확고해졌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해. 그것이 기자의 사명이야. 메일을 보내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깊은 숨을 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클레어, 너의 새 기획안을 검토했어. 너무 급진적이야. 우리 시청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의 경험이 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아침 일정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에너지는 놀라웠어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인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왜 실리콘밸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지금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니까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게다가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옆에 있던 일본 출신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도쿄에서 비슷한 일을 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느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환경이 매우 경쟁력 있어요. 취업 기회가 많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좋아요. 문화적 매력도 큰 요소예요. K-팝,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다가 유학을 결심했어요. 저녁에는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인 일본계 미국인 기자 켄을 만났어요. 그는 10년 넘게 아시아 경제를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클레어,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켄이 물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10년 전만 해도 모든 기사가 일본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성장세는 정말 놀라워. 기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뭐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내 직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취재 영상과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본 진실을 그대로 전하자. 설령 그것이 사람들의 기존 인식을 흔들더라도. 편집장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존중합니다만 저는 제가 경험한 현실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시청자들도 이 변화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로서 제 양심이 이를 요구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런던에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것은 변화의 공기였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BBC 본사 회의실에서 편집팀과 최종 편집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제가 가져온 취재 자료와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기에 편집장도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시아 경제를 다루는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 같군요. 편집장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한국의 부상으로 결정되었고 방송일도 확정됐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에 담긴 모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도록 꼼꼼히 검토했어요. 과장이나 왜곡 없이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죠. 방송 전날 밤 편집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클레어, 이 다큐멘터리가 꽤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 특히 일본 관련 보도에 익숙한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전해야 해요. 다음 날 저녁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시청률이 높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어려워요.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BBC가 드디어 아시아의 변화를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했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여러 일본 매체에서 우리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자국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영국 BBC가 지적한 일본의 위기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일본 경제신문도 한국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하는 심층 분석을 게재했어요. 방송 이틀 후 저는 BBC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큐멘터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본 현실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문화적 영향력도 놀랍고요. 물론 일본도 여전히 강한 분야가 있지만 전체적인 혁신 속도와 성장세는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저에게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영국 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과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한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방송 일주일 후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축하해. 내 다큐멘터리가 작년 BBC 다큐멘터리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 더 놀라운 건 아시아 전역, 특히 일본에서 많이 시청됐다는 거야. 저는 기쁨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진실을 전하기 위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편집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BBC 경영진에서 한국 관련 특집 시리즈를 기획하자는 의견이 나왔어. 내가 책임 프로듀서로 맡아줬으면 해. 그 순간 저는 제 보도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영국과 유럽, 사람들의 아시아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BBC의 동아시아 담당 특파원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특히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 담당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통상부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첨단 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게 된 거죠. 일본에서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제 다큐멘터리가 지나치게 한국에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성장 둔화와 디지털 전환 지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도쿄 소재 경제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신의 보도가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위해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 캐피털 시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다시 찾았을 때 스타트업 창업자 김 대표는 자국 시장의 한계를 솔직하게 언급했어요. 우리는 기술력은 있지만 내수 시장이 작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해요. 이건 축복이자 도전이죠.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난 전문가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특정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과학, 소프트웨어, 기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과 서구 국가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추격도 큰 위협이고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대해 배웠어요.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이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현실적인 평가도 덧붙였어요. 우리는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지만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는 아직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 교수는 한국의 현재 위치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국은 분명 고속 성장을 이뤘고 일부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중국과의 경쟁 등이 대표적이죠.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후속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저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동아시아의 기술 경쟁 한국, 일본, 중국의 새로운 역학관계라는 제목으로 세 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제 기획안을 검토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클레어, 이전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이군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시아의 변화하는 역학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어느 국가가 앞서고 있다는 식의 1차원적인 비교보다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강점과 도전, 과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아시아의 미래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하느냐에 달려 있을 테니까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앞으로의 보도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기자로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BBC 기자 클레어 매튜스가 한국과 일본을 취재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이라고 믿었던 15년차 베테랑 기자가 한국의 실제 모습을 마주하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40%, 자동 출입국 심사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석권한 K-팝,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오른 한국 드라마처럼 기술과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이 더 쿨한 나라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놀랍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회사와 갈등하면서도 결국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 깨달은 클레어의 용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BBC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세계 각국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운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국에 처음 와서 문화 충격을 받은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그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